방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모빌리티 대학원, 제가 입학할 때는 녹색교통대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한 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4년도 8월에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지금은 운이 좋게 국민대학교에 임용이 돼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김산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저도 이 학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테크니컬한 내용들은 빼고 전반적인 이야기, 조금 더 제너럴한 이야기를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이미지 기반, 비전 기반의 3차원 퍼셉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앞에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오래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입학할 때는 학과가 문지 캠퍼스가 아니라 본원에 있었어요. 본원에 있다가 제가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문지 캠퍼스로 옮겼죠.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이미지가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 기반의 3차원 인지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최근 자율주행의 트렌드인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으로 넘어와서 엔드투엔드 안에서 이제 인지 기술이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다들 잘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이제 센서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개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카메라는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것처럼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빛의 파장을 캡처를 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센서가 될 거고, 레이더는 라디오 웨이브에 해당되는 훨씬 더 긴 파장을 가지는 센서를 활용을 해서 물체의 위치 정보를 알아내는 센서가 될 거고요. 라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빛에 더 가까운 센서입니다. 근적외선에 해당되는 파장대를 사용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생성해내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센서인데요. 그 세 개의 중요도를 놓고 본다면 저는 그 중에서 카메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센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점이 있는데, 그 정보들은 이제 시멘틱한 정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시멘틱한 정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컬러 정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카메라가 없으면 이제 신호등 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지 없이 자율주행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가격에 있습니다. 라이다나 레이더에 비해서 카메라가 훨씬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 프로세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카메라를 또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00%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대부분의 자율주행 업체들은 이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에서도 10세대, 이게 매년 사실 데이터가 달라지긴 해서 지금 이 카메라 대수가 정확한 건 아닌데, 웨이모에서 10세대, 테슬라에서는 9대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위해서 어떠한 태스크들을 수행하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3차원 객체 검출도 있고요, 객체 추적도 있고, 벌자이 뷰에서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뎁스 에스티메이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레인 디텍션이나 맵 컨스트럭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3차원 객체 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3차원 객체 검출이라고 하면 주어진 이미지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비전 기반의 3차원 객체 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문제 정의 자체는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위치 정보와 크기 정보를 알아내는 게 이 3차원 객체 검출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멀하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내야 되는 정보는 총 7개가 있고요. XYZ, HWL, 세타라고 하는 7개의 정보가 있고, XYZ는 해당 물체까지의 거리 정보가 될 거고, WHL은 이제 그 물체의 크기가 될 거고요. 세타는 그 물체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지, 차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자전거인지 보행자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클래스 정보까지 알아내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이 3차원 객체 검출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딥러닝의 발전과 함께 시작이 되었고, 특히 자율주행을 위한 3D 퍼셉션에서는 굉장히 초창기부터 함께 발전해온 기술이 되겠고,
그래서 크로놀로지컬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2015년도를 기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10년이 넘었죠. 사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뭐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AI 시계에서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3차원 객체 검출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 딥러닝을 활용한 2차원 객체 검출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 3차원 객체 검출 기술은 이 2차원 객체 검출 기술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3차원으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2차원 객체 검출에서 항상 논의되었던 원스테이지냐 투스테이지냐 또는 앵커를 쓰냐 안 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3차원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고, 처음에 3차원 객체 검출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이미지 한 장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노큘러 또는 싱글 이미지에 대해서 시작이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2D 디텍션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보시면 싱글 스테이지에 앵커를 쓴 아키텍처도 있고, 싱글 스테이지에 앵커를 쓰지 않은 아키텍처도 있고, 또는 2스테이지를 활용한 아키텍처도 있고, 이런 식으로 2D 디텍션을 기반으로 연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쯤에는 굉장히 많은 아키텍처들이 다양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고, 뭐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방법들은 지금 밑에 제가 인용해 놓은 서베이 논문, 이 논문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참고를 하는데, 이 서베이 논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로부터 뎁스 정보, 거리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추출된 거리 정보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수도 라이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마치 라이다처럼 바꿔서 표현을 한다, 3D 레프레젠테이션을 옮긴 다음에 디텍션을 하는 모델도 있었고요. 레프레젠테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좌표계가 문제다라고 해서 이미지 픽셀에 해당되는 XYZ 좌표를 별도로 구한 다음에 걔를 입력으로 넣어서 3차원 객체 검출을 하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패치 기반의 방식들도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거리 정보의 부재가 계속적으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의 발목을 잡았어요. 오른쪽에 보시는 예시 그림처럼 저렇게 장난감 차가 가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자동차가 멀리 있는 건지 우리는 이미지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사실 비디오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저걸 한 장만 줬으면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확장된 부분은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두 장을 찍어서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스테레오 기반의 3D 객체 검출 연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렉티파이드 된 이미지가 두 장이 있으면 지오메트리컬하게 거리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 별도의 학습 없이 지오메트리컬하게 3D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면 이 3차원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개발되었던 2D 아키텍처를 또 가지고 와서 스테레오에 적용한 방법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수도 라이다를 또 스테레오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볼륨이란 걸 만들어서 볼륨 기반의 방식도 연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은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도 봐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는 어떤 차들이 오고 있나, 뒤에 옆에서는 어떤 차들이 접근하고 있나,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지만 또 운전이란 게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레오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아예 그냥 멀티뷰 360도 전방위를 보는 태스크로 3차원 객체 검출도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요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요. 뭐 위에는 이제 LSS라고 하는 방법이고 밑에는 BD4Mo라고 하는 방법인데, 멀티뷰 3D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중요한 점은 전방위로 얻어지는 서로 다른 각도를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의 정보들을 어떻게 하나의 공간으로 합칠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항상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키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파트가 되고요. 뷰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2차원에서 얻어진 이미지의 피처들을 유니파이드 된 공간으로 어떻게 옮길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방법에서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포워드 프로젝션이 있고 하나는 백워드 프로젝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테크니컬하게 설명을 해야 돼서 그냥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 객체 검출의 발전사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간적으로 먼저 확장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리 정보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이미지 두 장으로 늘려서 스테레오 기반의 방법으로 확장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필드 오브 뷰가 360도인 멀티뷰 이미지로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제 360도까지 확장을 했으면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죠.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충분히 확장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또 연구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공간이 아니라 시간축으로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이미 360도로 확장이 됐으니까 거기에 더 많은 정보를 넣어서 더 좋은 객체 검출을 하고 싶다라고 했고, 그 방향성이 이제 시간으로 확장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시계열로 연속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도 이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객체 검출을 함에 있어서도 과거 시계열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어서 더 좋은 객체 검출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장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객체의 움직임 정보를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이 상단에 있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한 장만 주어지면 사실 저 트럭이 멈춰 있는지 나한테 오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비디오로 찍게 되면 충분히 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가려짐 현상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이미지처럼 이미지가 한 장만 주어지면 이 트럭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죠. 뭐 뒤에서 갑자기 어린애가 공을 들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차가 주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시계열로 여러 이미지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계열로 이미지 정보를 확장하는 게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카메라는 계속 주행을 하면서 이미지를 찍기 때문에 생성되는 정보를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계열 정보의 확장도 여러 갈래로 좀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 초반에 시작된 방법은 단순하게 각 이미지에서 얻어진 정보를 합쳐서 마치 하나의 정보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초반에 연구가 되었고요. 요거를 이제 피처 레벨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심플한 방법이 되고요. 과거로부터 얻어진 이미지를 내 차의 움직임만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현재 시점으로 옮긴 다음에 채널 와이즈로 합치던가 해서 정보를 쌓아서 디텍션 헤드에 넣어서 객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시계열 이미지를 활용해서 저렇게 단순하게 쌓아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로우 레벨로 내려와서 시계열 이미지를 사용해서 거리 정보의 개선을 좀 가져보겠다라고 한 방법도 있었고요. 이거를 우리가 템포럴 스테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계열 이미지를 마치 스테레오 이미지처럼 취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시계열 이미지를 멀티뷰 스테레오를 통해서 뎁스맵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그 생성된 뎁스맵을 객체 검출에 추가적인 정보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스테레오 기반 방법과 비교했을 때는 좀 단점이 있는데, 주행 환경에서 움직이는 객체가 있으면 이게 템포럴 스테레오의 지오메트릭한 정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템포럴 스테레오 기반의 방법들에서 약점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움직이는 객체에 대한 뎁스 에스티메이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을 논문들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왼쪽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FM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보시면 객체가 있는 영역에 뎁스가 틀리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자율주행에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죠. 차가 주행하는데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위치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거는 아주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개발된 방법은 이제 예측 기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측 기반의 방법이라고 하면 시계열 정보의 장점을 극대화한 방법이 될 텐데, 이 논문을 예시로 좀 보여드리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T부터 T-N까지의 과거 시계열 이미지가 여러 장 들어오면 중간에 각 타임 스텝별로 피처를 생성한 다음에 피처를 하나를 지워요. 중간에 피처를 하나 지운 다음에 그 주변 시간대 정보들을 가지고 해당 영역의 피처를 리컨스트럭션하는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장점은 일단 추가적인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미 있는 정보를 주변 시간대의 정보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없어진 부분에 대한 정보를 리컨스트럭션을 하려면 이 다른 시간대에 대해서 객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 방법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객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객체의 위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모티베이션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이 부분은 지우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아예 그냥 정보를 지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과거 정보만 활용해서 현재 위치를 예측하는 모델을 별도로 추가를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객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피처 레벨에서 강제로 주입하는 효과가 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정보만 가지고 예측한 정보가 있으면 그 예측한 정보와 다시 전체 피처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객체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리파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원 객체 검출에 대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미지 한 장, 모노큘러 이미지로 시작을 해서 스테레오를 거쳐서 멀티뷰로 확장이 되었고, 공간적인 확장이 끝나고 나서는 시간축으로의 확장까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리 저런 방법들을 쓰더라도 이미지의 거리 정보에 대한 뎁스 앰비기티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됐어요. 이 영상처럼 얼마든지 속이려면 속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거리 정보에 대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미지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이미지에 대한 거리 정보를 조금 더 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다른 센서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3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다에서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여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센서 퓨전이랑은 방법이 다른데, 이제 학습할 때만 라이다를 쓰고 학습할 때만 포인트 클라우드를 쓰고 인퍼런스 할 때, 실제 주행할 때는 쓰지 않는 방법이 되는데, 그 방식은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우리가 보통 다양한 센서를 다 사용합니다. 뭐 라이다도 쓰고 레이더도 쓰고 이미지도 쓰고 GPS도 모으고요. 다양한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일단은 라이다를 포함한 차량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라이다도 수집됐고 카메라 모델도 수집이 됐으니까 일단은 수집된 라이다를 가지고 라이다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해요. 라이다가 아무래도 훨씬 더 잘 되겠죠, 카메라보다. 3차원의 정확한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학습된 라이다 모델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미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라이다 모델이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면 카메라 모델만 딱 떼가지고 실제 주행하는 차량에 넣어서 사용을 하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거리 정보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크로스 모달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아키텍처 그대로입니다. 먼저 라이다를 가지고 라이다 디텍터를 한번 쭉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라이다 디텍터에 있는 정보만 꺼내와서 이미지 디텍터를 학습할 때 슈퍼비전을 줍니다. 이미지 디텍터가 마치 라이다 디텍터가 정답인 것처럼 학습되게끔 학습을 해서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이 뎁스 정보의 부정확함을 라이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통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 실제 차에 디플로이 할 때는 이 라이다 부분은 아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센서 퓨전이랑은 완전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 모달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시작된 거는 이제 2022년도에 모노 디스틸이라고 하는 방법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지금까지도 계속 어떻게 해야 라이다에 있는 3차원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이미지에다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차원 이미지 기반의 3D 객체 검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3차원 객체 검출의 한계점을 이제 사람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태스크 자체가 어떤 한계점이 있냐라는 부분을 좀 짚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로는 일단은 3차원 객체 검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차원 객체에 대한 정답값, 레이블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이블링을 생성하는 게 굉장히 비싸더라라고 하는 점이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작은 데이터셋 가지고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점점 기술들이 발전하고 컴퓨팅 파워도 발전하면서 더 큰 데이터셋들이 요구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레이블링이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비싸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3차원에 대한 바운딩 박스 레이블링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운딩 박스 하나를 치는데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비싸다는 얘기도 되고요. 근데 이게 이미지에서 박스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이미지처럼 저렇게 이미지 한 장에 차가 수십 대가 들어가 있으면 저 수십 대를 다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레이블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태스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면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들에 대한 객체들만 검출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저렇게 도로 위에 쓰레기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쓰레기통을 우리가 객체로 라벨링을 해놓지 않으면 실제로는 검출을 못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물체들, 예를 들면 굴삭기, 익스캐베이터와 같은 객체들은 저 팔이 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바운딩 박스를 어디까지 칠 거냐, 팔을 떼고 칠 거냐, 아니면 뭐 펴진 상태까지 다 커버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태스크 자체를 조금 더 고도화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제안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3차원 객체 검출을 넘어서서 3D Occupancy Prediction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또 자율주행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3D Occupancy Predi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차가 주행하는 3차원의 공간을 일정한 크기의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로 이렇게 다 쪼갭니다. 쪼개놓고 해당하는 직육면체 안에 물체가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를 먼저 판별을 하고요. 들어있다면 어떤 물체가 들어있냐 라는 부분까지 판별해내는 게 3D Occupancy Prediction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가깝고요. 클래스는 총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Geometric Class라고 하는 거는 있냐 없냐, 이 occupancy가 물체에 의해서 점유되어 있냐 점유되어 있지 않냐를 구분하는 거고, Semantic Class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점유되어 있다면 어떤 물체가 거기 들어가 있냐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내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는 실제로 자율주행 업계에서도 당연하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서 이렇게 이미 알고리즘에서 우리 3D 오큐펀시를 만들고 주행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테슬라에서 공개했던 이제 본인들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 다양한 업체들에서 이 오큐펀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오큐펀시 프레딕션도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연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보시면 2023년으로 잡혀 있죠. 요쯤에서 시작이 됐어요. 3D 오브젝트 디텍션에 비하면 훨씬 더 시작점이 좀 늦죠. 하지만 그 사이에 짧은 기간 안에 2년,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3D 오큐펀시 프레딕션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3D 오큐펀시 프레딕션은 3D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다르게 이 덴스한 프레딕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3D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간상에 사실 객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 부분만 잘 찾으면 돼요. 근데 오큐펀시 프레딕션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합니다. 뭐 도로, 나무, 건물 이런 것까지를 다 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덴스한 프레딕션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이제 로컬 피처와 글로벌 피처가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점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태스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객체 쉐입이라고 하는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람도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차도 차마다 모양이 다르고, 나무, 건물마다 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객체의 모양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컬한 피처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검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 씬 전체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람, 도로, 나무 이런 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있을 수 있는 위치, 나무가 있을 수 있는 위치, 건물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좀 프라이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차는 도로 위에 있다던가 이런 식의 정보들이 조화롭게 있어야지만 또 정확한 오큐펀시 프레딕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한 피처 또한 잘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피처의 레졸루션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큐펀시라고 하는 게 3차원 공간을 다 잘게 쪼개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처 스페이스 자체를 좀 잘게 유지를 해야지만 더 정확한 객체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금 뭐 누신 데이터 셋인데, 이게 누신 데이터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마 밸리데이션 첫 번째 씬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차단봉이 있는데 이 가는 차단봉조차 하나의 오큐펀시, 오큐파이드 복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특징 때문에 피처 자체를 하이 레졸루션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처뿐만 아니라 아웃풋 스페이스 또한 굉장히 디멘전이 큽니다. 아웃풋 스페이스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X, Y, G, D라고 하는 4차원의 정형화된 결과값을 생성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4차원이란 게 굉장히 큰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 하이 레졸루션 피처와 하이 디멘셔널 아웃풋 두 가지 특징을 합쳐서 보면 결국에 결론이 나는 거는 굉장히 컴퓨테이셔널리 비싼 태스크가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제 오큐펀시 프레딕션도 사실 라벨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복셀 하나하나에 대한 클래스를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오큐펀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논문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까다로운 태스크가 됩니다. 라벨을 만들 때 라이다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 라이다는 사실 덴스하지가 않죠. 포인트들이 비어있는 공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한 스팔스한 정보를 가지고 덴스한 정보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오클루전된 객체나 멀리 있는 객체에 대한 정확한 라벨링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도 라벨링의 어려운 점으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3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이제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오큐펀시 프레딕션 논문들이 소개가 되었고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애초에 3D 피처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BEB로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트라이 퍼스펙티브 뷰로 옮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의 연산량 줄이기 위한 방법들도 있고 그 다음에 라벨링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셀프 슈퍼비전 기반의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적은 코스트로 모델을 아예 학습하자라고 하는 연구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자율주행에서의 3D 퍼셉션의 두 가지 메인 태스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태스크들을 조금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그러면 3D 퍼셉션 태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라고 좀 하는 부분을 조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최근 들어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태스크들, 예를 들면 3D 오브젝트 디텍션, 3D 오큐펀시 프레딕션과 같이 태스크 스페시픽한 다 방법들이었어요. 3D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라고 하면 3D 오브젝트 디텍션만을 위해서 연구가 되었고 모델이 설계되었고 학습이 되었습니다. 오큐펀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가 자꾸 늘어나면서 그렇게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도달한 거죠. 매번 어노테이션을 만들고 매번 별도로 학습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조금 더 스케일러블하게 학습을 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걸 위해서 학습 자체를 셀프 슈퍼비전으로 먼저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태스크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을 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3차원 3D 퍼셉션을 위한 셀프 슈퍼비전 태스크를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널프, 그리고 두 번째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MIM 기반의 마스크 오토 인코더와 같은 방법들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말 그대로 레이블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그 자체만 가지고 학습이 가능한 방법이 되고요. 각각의 방법에 대한 소개는 사실 요거 하나씩만 해도 1시간씩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픽셀이나 포인트 기반의 리컨스트럭션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 이미지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보낸 다음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다시 원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게끔 학습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이제 3D 퍼셉션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입력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해서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 3D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고 얘를 다시 디코딩을 해서 원래 이미지를 복원하는 형태로 먼저 1차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널프,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제 MIM과 같은 방법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비싼 뭐 3D 바운딩 박스나 오큐펀시에 대한 레이블 없이 먼저 3D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그 학습된 비주얼 인코더는 그대로 들고 와서 그 뒤에 이제 원하는 태스크 디코더를 갖다 붙여서 다시 학습을 하는 거죠. 객체 검출이 될 수도 있고 오큐펀시 프레딕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한번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성능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미 연구가 많이 되었어요. 뭐 유니패드부터 해가지고 바이다, 비전 패드, 가우시안 프리트레인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그렇게 성능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MAP 0.6, NDS 0.9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작다고 하면 작은 수치고 크다고 하면 큰 수치인데 기대했던 것만큼에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꼽자면 3D 리컨스트럭션, 픽셀 리컨스트럭션 태스크 자체가 과연
3차원에 대한 공간 정보를 학습하는 데 적합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2D 이미지를 넣어서 2D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데 거기서 과연 얼마나 좋은 3차원 정보를 배우겠냐. 그것도 픽셀 와이즈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이 로우 레벨 피델리티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학습 방법이 지오메트릭한 정보나 시멘틱한 정보는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리컨스트럭션 퀄리티가 과연 3D 퍼셉션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겠냐라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능이랑 상관없이 이 널프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생각보다 학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트레이드오프가 그럼 발생하는 건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에서 3D 퍼셉션을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져 왔는데 한 2, 3년 전부터 자율주행 자체의 프레임에 변환이 도래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어요. 뭐 한 2023년도쯤부터 해가지고 엔드투엔드 자율주행의 성능이 기존의 모듈러 방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이쪽 방향으로 연구가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듈러랑 엔드투엔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모듈러 방식은 자율주행에서 모듈러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인지 기술, 퍼셉션 기술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러면 퍼셉션 기술의 결과물들, 뭐 객체의 위치, 오큐펀시 상태 등을 전달받아서 주변 객체들의 위치를 예측을 합니다. 위치를 예측하고 그러면 또 그 정보를 입력받아서 내 차 정보, 자율주행차의 미래 경로를 생성하는, 이렇게 모듈러하게 딱딱 끊어져서 연결되는 방식이었다면, 엔드투엔드는 입력 정보가 들어오면 안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종 출력이 생성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더 좋냐? 엔드투엔드가 모듈러랑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왜 더 좋냐라고 하면, 먼저 모듈러 파이프라인의 단점은 일단은 이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모듈별로 진행이 되는데 각 모듈마다 에러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퍼셉션 같은 경우에는 뭐 false negative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false positive 같은 것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alse positive는 이제 없는 데 있다고 한 거거든요. 유령 물체가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 그 물체를 프레딕션 모듈에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프레딕션 모듈은 실제로는 없는데 그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결과를 받아서 쓰니까. 그렇게 해서 에러가 또 프로포게이션 되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레딕션 모듈에서는 또 잘못된 경로를 생성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잘못된 경로를 또 받아서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쭉쭉 프로포게이션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정보의 손실도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false negative, 물체가 있는데 못 찾았어요. 저 앞에 차가 있는데 퍼셉션에서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물체에 대한 프레딕션이나 그 물체를 반영한 플래닝이 뒤에서는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의 손실이나 에러 프로포게이션 문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각 모듈별로 오브젝티브가 다르죠. 퍼셉션의 목적과 프레딕션의 목적과 플래닝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계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엔드투엔드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모델을 하나로 옵티마이즈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오브젝티브의 문제도 사라지고요. 모델이 또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스케일로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이 커지는 거죠.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포텐셜이 커져서 결국에는 일반화 성능도 좋아지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엔드투엔드에서 퍼셉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또 발전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와서 쓰는 방법이고요. VLM이나 VLA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기술들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두 개가 익스클루시브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두 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두 개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제 생각에 의해서 임의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투엔드에서 퍼셉션의 목적은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3차원 객체 검출은 정확한 객체 검출, 그 다음에 3D 오큐펀시는 정확한 정답값을 알아내는 게 퍼셉션의 목적이었는데, 엔드투엔드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런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행 씬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야 그 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플래닝이 제대로 되니까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물리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플래닝을 하기 위한 리즈닝을 제공을 해야 된다. 내가 좌회전을 했으면
왜 좌회전을 했는지는 사실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VLM과 VLA, 그 다음에 월드 모델들이 엔드-투-엔드 모델에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LM, VLA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듀얼 시스템입니다. 얘는 VLM을 억실러리 태스크처럼, 완전히 억실러리는 아니지만 좀 부가적인 태스크로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듀얼 시스템에서는 패스트 시스템과 슬로우 시스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패스트 시스템은 기존의 플래너예요. 기존의 플래너라서 원래대로 옛날에 하던 대로 VLM을 쓰기 전의 방법으로 트래젝토리, 내 차의 경로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와 병렬적으로 이 슬로우 시스템이 돌고요. 슬로우 시스템은 이제 VLM 기반의 모델이 되겠고, 이 VLM 기반에서는 플래닝을 위한 씬에 대한 정보를, 리즈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드라이브 VLM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제 패스트 시스템이 돌고요. 그래서 경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VLM을 통한 슬로우 시스템이 돌아서 슬로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플래닝 정보를 리파인하는 그런 시스템의 구조를 갖췄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패스트 슬로우인 이유는, 패스트는 실시간성을 갖춰서 계속 돌아야 돼요. 실시간에 맞춰서 이제 경로를 생성해야 되고, 슬로우 시스템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리즈닝 자체를 막 100ms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조금 텀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초에 VLM 모델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패스트 슬로우 시스템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패션 AD++라고 하는 방법에서는 단순히 트래젝토리 플래닝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얘는 반대로 패스트 시스템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 중에 이제 언설턴티가 높은 경우들만 받아서 VLM에 넣어서 그 경우에만 돌리겠다. 그러니까 비동기식입니다. 패션 AD에서는 필요할 때만 VLM 모델을, 슬로우 모델을 돌려가지고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만 돌려서 VLM의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더 나아가서 VLM이 아니라 VLA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사실 명확한 방법인데, 퍼셉션, 리즈닝, 액션을 그냥 하나의 모델로 통틀어서 하는 거죠. VLA라고 하는 모델 하나에 이미지도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들, 환경 정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의도, 어디로 어떻게 운전을 할 건지에 대한 정보도 넣고 다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모델 하나가 내 차의 미래 경로를 생성하게끔 만드는 게 VL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오픈 드라이브 VLA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알파마요 R1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 안에서 퍼셉션의 역할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뭐 퍼셉션 프리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명확하게 퍼셉션이 어떤 특징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리즈닝을 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서 퍼셉션의 활용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인 월드 모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월드 모델이랑 그냥 뭐 비디오 프레딕션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액션 컨디션입니다.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래를 생성함에 있어서 액션이라고 하는 조건 정보가 들어왔냐, 내가 액션을 바꾸면 미래도 바뀌냐라고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거는 월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 모델을 자율주행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엔진으로서의 활용입니다. 결국에는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가 들어오면 미래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생성된 미래 이미지 자체는 또 새로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죠. 월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잘 발생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얻어내기 힘들고 롱테일한 데이터들을 월드 모델을 통해서 생성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데이터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웨이브에서 개발하고 있는 가이아 시리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드리머 시리즈죠. 이것도 뭐 버전 2도 있고 버전 3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시뮬레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월드 모델 자체를 시뮬레이터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게 엔드-투-엔드에서 항상 또 언급되는 부분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매번 오픈루프에서 평가하면 내 차의 움직임이 주변 환경에 반영이 안 되는데 그게 정확한 평가냐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언급이 되는데, 그리고 뭐 반대로 그냥 일반적인 시뮬레이터를 쓰면 심 투 리얼 갭이 항상 발생하는데,
그 두 가지의 장점만 뽑아온 게 이제 월드 모델을 통한 클로즈드 루프 시뮬레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월드 모델 자체는 내 차의 움직임이 바뀌면 바뀐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엔드-투-엔드 모델의 폴리시 자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서 드는 의문점은 그러면 주변 객체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생성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만 월드 모델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는 미래 이미지 정도만 생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에 바뀐 객체 정보의 움직임은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언급이 되는데 이 드라이브 아레나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이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가지고 갑니다. 단순히 월드 모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객체 움직임은 그냥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 별도의 모듈을 통해서 월드 모델의 출력을 받아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없이 오큐펀시를 미래 출력으로 냅니다. 그러면 오큐펀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내 차의 경로와 오큐펀시가 충돌하냐 충돌하지 않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시뮬레이터로서의 평가, 이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점으로 항상 언급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으로서의 피델리티,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결국에는 시뮬레이터로 평가를 하려면 진짜 그럴싸한 미래 모습들을 생성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애초에 그냥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시뮬레이터의 피델리티는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습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월드 모델을 통해서 이 엔드-투-엔드 모델 자체를 그냥 학습하는 슈퍼비전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옥실러리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미지의 피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월드 모델에 넣어서 미래의 이미지의 피처를 생성을 하죠. 미래 이미지는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생성을 하면 실제 미래 이미지를 통해서 피처를 만든 다음에 그 두 개를 가까워지게끔 슈퍼비전을 해가지고 그 방식을 통해서 엔드-투-엔드 모델 자체의 성능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월드 포 드라이브라고 하는 모델은 단순히 슈퍼비전만 그렇게 활용한 게 아니라 이 엔드-투-엔드에서는 보통 미래 경로를 여러 멀티모달로 생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싱글 모달보다는 언설턴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갈래로 생성을 해서 생성된 모델들의 정확도 또는 가능성을 좀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월드 포 드라이버에서는 생성된 여러 갈래의 경로의 스코어를 매길 때 이 월드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각 생성된 액션별로 월드 모델에 넣어서 액션 컨디션한 미래 피처를 뽑고 그게 실제 미래 피처랑 어디랑 더 가깝냐를 통해서 제일 가까운 거가 스코어를 제일 높게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W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슈퍼비전 형태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드-투-엔드에서 퍼셉션의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엔드-투-엔드가 되면서 퍼셉션의 역할이 희미해지고 있는데 엔드-투-엔드 속에서 퍼셉션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퍼셉션 자체가 그러면 플래닝을 고려한 퍼셉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퍼셉션은 항상 가장 앞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프레딕션과 퍼셉션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려를 해서 그거에 맞게 퍼셉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을 Planning Aware Per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자체는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퍼셉션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플래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 엔드-투-엔드에서의 요즘 들어 언급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Active AD라고 하는 요거는 엔드-투-엔드에서 액티브 러닝을 한 논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가운데가 퍼셉션 성능이고요. 퍼셉션 성능은 데이터를 100% 다 썼을 때 제일 좋았습니다. 플래닝 성능은 그게 아니라 40%일 때, 30%일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퍼셉션 성능이 제일 높다라고 해서 엔드-투-엔드의 플래닝이 가장 더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위크 코릴레이션과 같은 예제가 될 거고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우리가 주행할 때 보면 결국에는 객체 검출을 뭐 한다고 치면 모든 객체가 다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두 차선 옆에 있는 차량을 검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퍼셉션 모델을 학습할 때는 앞에 있던 옆에 있던 모든 객체는 동등하게 취급이 됩니다. 동등한 로스를 펑션을 가지고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모든 객체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플래닝 어웨어 퍼셉션의 모티베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아직 굉장히 러프한 아이디어라서 이제 조금 시작 단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려고 하는 거는 모션 프레딕션에서 나오는 주변 차량의 경로들, 미래 경로들, 그 다음에 플래닝에서 나오는 내 차의 경로들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플래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때는 먼저 이 포워드 네트워크가 한번 돌아서 프레딕션과 플래닝을 하고 나면 이런 주변 차량 또는 내 차의 경로 정보가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객체별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이 인코딩된 인텐션 정보들을 가지고 이 피처에 리액티브하게 어텐션을 수행을 하면 중요한 객체들만 남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러프한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한 가지는 애초에 중요한 객체들 정보만 남겨서 연산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이 평가 매트릭 자체가 과연 또 이제 적절하냐. 아직까지는 이제 MAP, NDS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플래닝과 커플링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A와 같은 케이스는 실제로 이 라박폰이 여기 있는데 얘를 여기 차 앞에 있다고 위치를 잘못 검출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실제 주행 차로는 그냥 직진인데 잘못된 검출 때문에 플래닝이 왼쪽으로 피해가는 걸로 생성이 되겠죠. 근데 C번을 보면 객체 검출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이죠. 근데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플래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퍼셉션의 매트릭 또한 플래닝과 커플링해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가급적이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빼고 제가 3차원 객체 검출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